산으로 문을 막고 강물로 길을 막아 태고의 청정함을 간직한 곳. 그곳은 어쩌면 하늘의 신선들에게만 허락된 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삶의 모습들이 먼 옛날 그때처럼 오늘을 만납니다. 신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가 내일로 이어지는 곳. 충북 괴산입니다. 쉼없이 내달려온 백두대간이 숨을 고르며 발 아래 푸른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괴산의 젖줄인 달천을 가로막아서 만든 괴산호. 사방이 산과 물로 가로막혀 오지 중에 오지로 꼽혔던 이곳에 최근 들어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괴산댐이 생기며 사라졌던 산막이 옛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런 숲속에 이런 산책로가 있다니 정말. 강이 내려다 보이고 이쪽엔 숲이 있고 소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야 정말. 정말 색다른 길인데. 인근 주민들이 다니던 산길을 산책로로 복원한 것인데요. 마을 이름을 따서 산막이 옛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 길가의 노송들이 고즈넉한 옛길의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담. 아, 이게 천수답. 거기다 연못을 만들었구나. 화사한 연꽃이 만발한 이곳은 원래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다랭이 논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척박한 곳이다 보니 평평한 곳이면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던 거죠. 아,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논 농사를 여기서 지었어요? 이곳에서는 거기가 일제 강점기가 끝날 즈음까지 논 농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저기서 모를 심고 또 그렇게 해서 쌀을 갖다 여기서 이제 농사를 갖다 지어내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내지 60년 전의 얘기죠. 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서 아름다운 연꽃도 보고 그러는데 정말 옛날에 이 동네 사시던 분들은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야, 하여튼 이 전체가 다 보이네요. 옛 모습이 살아있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산막이 옛길의 백미는 전망대에서 보는 괴산호의 풍경인데요. 연화담과 이어진 이곳은 제1의 전망을 자랑한다는 망세루입니다. 산은 강물을 안고 강물은 산을 품고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만 같은 괴산호. 세상 시름을 잇는다는 망세루의 이름처럼 근심 걱정 내려놓고 풍경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뜻밖의 선물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곳에 오면 제가 꼭 들려드리는 그 하모니카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좀 들려드렸으면 그 선생님 한번 좀. 좋겠다 싶어서.
산과 강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산막이 옛길은 10리, 그러니까 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길을 냈기 때문에 풍경을 즐기며 느긋하게 산책을 하기에는 아주 그만입니다. 그렇게 1시간 남짓 걷다 보니 십리길도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산막이 마을이 나오는데요. 지난 1957년 괴산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은 섬 아닌 섬이 됐습니다. 산이 막아섰다고 해서 산막이라 불리는 마을. 얕은 개울이 호수가 되고 논밭이 물에 잠기자 30여 가구가 살던 마을엔 이제 3가구만 남았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작은 식당을 하는 변백래 씨에게 옛길은 춥고 힘겨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길로는 그리고 겨울에는 위험해요. 낭떠러지가 막 있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져서 사람도 죽어요. 그 길로도 학교를 다녔어요, 겨울에. 그리고 이제 갈 때도 모여서 가고 먼저 가고 그러질 못해요. 무서우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가고. 그러니까 가면 다 똑같이 지각. 또 결석도 다 똑같이 결석. 그랬어요, 그전에는. 산막이 마을이 있는 사은리 일대는 수백 년 전에도 험하고 외진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오래된 가옥 한 채가 남아 있는데요. 16세기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노수신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유배지로 선택될 만큼 오지였던 마을. 이곳 유배지를 찾아온 노수신의 10대 손 노성도는 선조를 기리기 위해 수월정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막이 마을 주변은 원래 경관이 빼어난 계곡이었다고 하는데요. 댐 건설로 일대가 수몰되면서 지금은 한반도 형태를 닮은 이 땅처럼 지대가 높은 곳 일부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노수신의 후손 노성도가 연하구곡이라 부르며 극찬했던 계곡도 대부분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산이 그냥 병풍처럼 이렇게 쳐져 있고. 배를 타고 연하구곡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배 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물길을 헤쳐나갔는데요. 아, 여기 바로 여기가 산막이 마을. 그런데 조타실엔 뜻밖에도 젊디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님이시라면서요? 네네. 아, 근데 어떻게 젊은 따님이 여기서 이렇게 네, 서울서 직장 다니다가요. 네네. 아빠가 여객선을 하니까 직원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 따고 그러시구나. 내려왔습니다. 예. 운전 배우는 거는 언제 배웠어요? 한 2년 2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한강 유람 한강에서 유행가에서나 듣던 처녀 뱃사공을 만난 건데요. 아, 야, 이거 고향이에요? 아, 고향에 내려와서 그 왜 옛날에 처녀 뱃사공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응?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예, 이렇게 배를 운전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낙동강도 아닌 괴산호에서 29 처녀 뱃사공을 만날 줄이야. 배를 타고 둘러보는 풍경이 마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괴산댐의 보안 문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행이 금지됐던 곳이라 더욱 기대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탑바위였습니다. 바위 윗부분이 족두리를 닮았다고 해서 각시바위라고도 불리는데요.
흙 한 줌 없어 보이는 층층 바위 틈에서 자라난 소나무가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건너편에는 각시바위의 짝, 신랑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에도 짝이 있다니 참 재밌는데요. 이곳의 비경에 취했던 노송도는 이처럼 계곡 곳곳에 이름과 글귀를 남겼습니다. 저렇게 보다시피 수직의 암벽에 약 좀 중앙부에 그 거무스름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신선선 논류자 대대자 써서 선유대라고 새겨놓은 겁니다. 신선들이 논이뤘다는 선유대. 댐 건설로 인해 연화구국의 비경 대부분이 물속에 잠겼지만 기암괴석과 강물이 품어내는 신선의 경치는 여전히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싼 괴산호 주변에는 곳곳에 산막이 마을처럼 고립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갈론 마을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더덕밭이고 그랬었는데, 그래 여기 있다. 이게 더덕이야 이거. 갈론은 화전민들이 일군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주민들이 산속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화전은 오래전에 금지됐지만 지금도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살짝 잡으면 땡겨야 된다고 맞아. 살짝 잡으면 맞아. 오, 크다. 리얼. 더덕뿐만 아니라 제법 돈이 되는 송이버섯은 늦여름 산에도 손에 잡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좀 얼마 있으면 이제 산에 댕기기 시작하면 한 40일, 50일 댕겨야 돼요. 날마다 송이 따라, 버섯 따르다가. 그걸 금방 캐가지고 한 거 이런 건 밥 반찬으로 해먹고 그런데 맛이 좋아요. 산더덕이라서. 이게 아주 그래 좋아서 아주 이게 저긴 아주 명품인데. 갈론 마을의 원래 이름은 칡이 많이 나서 은둔하기 좋다는 뜻의 갈은이었다고 합니다. 너른 들판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첩첩산중. 한때는 70여 가구가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20여 가구만 남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는데요. 지금도 시내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산골 오지 마을에서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걸어서 댕겼죠. 걸어서 그 고개로 다 넘어서 댕기고 뭘 이고 나가 겨울간 이고 나가려면 맨발로 다 이 까풀막지니까요. 신발을 신으면 미끄러지니까요. 양말 발로다 맨발로 가면 이 양말에 이렇게 눈이 묻어가지고는 어리에 묻어요. 그럼 덜 미끄러워요. 딱딱 들어붙어서.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산골 마을에는 밤이 빨리 찾아옵니다. 산으로 마을로 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는데요. 이야, 이거 진짜 옛날 돌담이구나. 응? 담 너머로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집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아우, 이 뭔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저 개떡도 이 개떡이에요? 예. 아, 그렇게 해줬어요. 주말에 이제 예, 주말에 오면. 자제분들 예. 오면 같이. 별식이라고 별식이라고 해줬지. 이거 저기 저 자제분들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옛날에 먹던 예, 옛날에 추억이 배가 있어서. 고프니까, 옛날에 배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참 요즘 그렇게 맛이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 배고픔을 달래줬던 쑥개떡. 그 맛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꺼먹어도 맛은 있다고. 쑥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 맛있네요. 아주 부드럽고 쑥 향기도 나고 아주 맛있네요. 갈론 마을에서 태어나 80평생을 살아온 임순교 할머니는 16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나름의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반장을 보셨어요. 반장 본데 그돈 저게 내놓으라면 반장들 집에서 먼저 내놔야잖아 딸을.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요? 정순대. 그때 새학시들은 모두 끌어갔잖아. 일정 때. 그래서 갔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시집을 이리로 가요. 그래서 갔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가 이런데로. 그러니까 그땐 새학시 공출이라고. 그때 새학시 공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하면 했어요. 집 강주로 데려갔다고. 그래가지고서 맛있네. 꽃다운 새색시를 얻은 행운아는 한 마을에 살던 이희재 할아버지였는데요. 쑥개떡으로 보릿고개를 넘으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7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결혼하셨을 때도 15, 16세 이런 거 붙인 게 잘 붙이셨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이 입안 가득 퍼져오는 저녁입니다. 소백산맥 줄기에 자리한 괴산은 수많은 산들이 에워싸고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내륙 산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흔치 않은 괴자를 지명에 썼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아간 곳은 장현면 오가리의 우령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고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 한 채는 좋게 덮고도 남을 만큼 넓은 그늘을 들이운 고목은 8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왔다는 느티나무였습니다. 높이 22m, 둘레만 해도 9m가 넘는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굵은 몸으로 하늘을 이고 서서 푸르고 무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느티나무. 속이 비어 충전재를 채운 자리마다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마을에는 1000년 가까운 느티나무 2그루가 더 있었는데요. 3그루를 통틀어 삼괴정이라고 부릅니다. 느티나무 괴자를 쓰는 괴산의 지명도 바로 느티나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목으로 섬기며 매년 정월 대보름에 성황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영험한 느티나무, 삼괴정에 얽힌 사연이 궁금해 마을로 들어가 봤습니다. 3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엔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는데요. 다들 논밭으로 나가고 누가 있으려나 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담을 타고 넘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 뭐 무슨 잔치가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아이고, 음식도 많이 만드시고. 아유, 뭐예요? 잡숴보세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아이고, 이거 예. 오자마자 참 인심도 좋으시네요. 네. 맛있죠? 네. 아유, 맛있다. 맛있죠? 네. 하나 다 잡숴요. 아이고, 이래야지 이거 먹으면 되네. 아, 맛있다. 시골 인심도 옛말이라더니 이곳 우령마을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웃집 숟가락 개수도 알 만큼 친근하다 보니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산골에서는 주식이나 다름없었던 감자를 이용한 음식들이 추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계셔서 삼계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안 주다가 했었잖아. 나? 날 왜 날 줘? 그래. 아니. 해마다 제를 지낼 정도로 특별한 느티나무. 40여 년 전에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린 후로는 나무를 대하는 마음이 더 각별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을에 소미기 든 집에서 소가 병이 나서 죽고 그 해도 또 역시 사람이 또 한 명이 사망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뭐 그게 믿을 일인지 못 믿을 일인지 그거는 뭐 자세한 적이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울음소리가 그런 저기에 뭐가 하나 속해져 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마을에서. 영험한 느티나무군요, 그러니까. 예. 이 느티나무가 마을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예. 오늘도 딴 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이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느티나무가 다 봐주는 거예요. 느티나무에 걸린 산골농부들의 소박한 꿈. 풍성함을 안고 1년을 기다려온 또 한 번의 가을이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선 8월 말, 해는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는 계절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어둠을 뚫고 차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5일) 장날에 맞춰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만 열리는 괴산 홍고추 시장이 문을 연 겁니다. 전국에서 하나뿐이라는 홍고추 전문 시장. 싱싱한 고추를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손님들로 장터는 활기가 넘칩니다. 고추가 괴산 고추가 맛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마다 이게 끝맛이 있잖아요. 끝맛이 괴산 고추가 단다고 그러니까 단맛이 나니까 괴산까지 왔어요. 갓 수확한 빨간 고추들이 탐스럽습니다. 저기요, 다물어가지고 썩은 게 없어요. 썩은 게 없어요. 다물어서 썩은 게 없어요. 고추를 말릴 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전날 딴 생고추를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건데요. 아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10개는 아저씨, 이거 2개 줘요, 얼른. 직거래인 만큼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고추를 구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직접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산지에 오면은 또 싱싱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사니까 좋잖아요. 농사진이라 고생하셨어요. 다 팔고 가세요.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으니 좋고 농민들은 유통마진 없이 팔 수 있으니 좋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도 또 그 재미로 사는 거지 농사 짓는 게 그렇잖아. 그 재미로 서로 돈 지는 재미 또 서로 팔고 사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고맙잖아. 그거 뭐 인상 써가지고 나쁘니 좋으니 그지 이러면 서로 기분 나쁜데 이 먹는 사람들한테 팔면 정도 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돈도 주면 재미가 있고 그러는데. 아침 7시 시장도 어느덧 파장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괴산 고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그 비결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괴산에서도 고추 농사 잘 짓기로 소문난 수암리의 한 고추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야, 고추가 빨갛게 잘 익었구나. 9월 초 괴산 고추 축제를 앞두고 농가에선 고추 수확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아이고, 고추들 따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추 어떻게 잘 익었어요? 예, 잘 익었습니다. 아이고. 한여름 뙤약볕과 초가을 신선한 바람을 맞고 빨갛게 농익은 고추들.
수확한 고추는 따자마자 씻어서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꼭지를 남겨두고 딴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왕 고추밭에 왔으니 저도 일손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따야지 돼. 예, 그래 곱게 잘 떨어져야. 네, 씨도 안 빠지고 물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은 자꾸 헛나가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망했다. 아우 매콤한 게 아주. 예?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괴산고추는 쇳불처럼 휘었다고 해서 쇳불고추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맵진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 이게 당도가 높다는 얘기죠? 한번 드셔보셔요. 예, 한번. 이거 제가 매운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어우, 물이 탁 튀면서 수분이 많은 모양이다. 예, 제가 한번 먹어볼까? 달콤하네요, 예. 의외로. 예. 예. 매운맛도 살짝 있으면서 아주 달콤한 맛? 응? 그렇죠. 예. 처음엔 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도가 강한 거예요, 이것이. 예. 무슨 과일 먹는 느낌. 예. 수분도 아주 풍부하고. 야, 이거 뭐 공깃밥이라도 하나 좀 착 찍어서 먹고 싶은데요. 그렇죠. 계산고추는요. 네. 이 일조량이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고운행 산간지기 때문에 이게 당도가 많고 대체적으로 계산고추는 이 과피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딴데 저 아랫역 고추는 이게 피가 얇은데 이거는 과피가 두꺼워서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는 맛도 게 있고요. 특성이 있습니다. 수확한 고추는 곧바로 세척에 들어갑니다. 청결고추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는 건데요. 세척한 고추는 바로 옆 건조장에서 말려줍니다. 매운 고추내가 확 나네요. 요즘은 대부분 기계 건조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좋은 고춧가루를 얻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말리는 것도 뭐 무조건 또 바싹 말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말리다 보면은 건조기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 끝이 이렇게 몽톡하게 그냥 나와요. 그렇죠, 보통. 근데 서서히 이렇게 말라주면 이 십자가 끝트미가 십자가 되면 이 저온이나 태양에 의해서 말린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십자가 되는 겁니다. 고추 끝이 이렇게 열십자 상태로. 열십자 도라이바 마냥 이렇게 뭉친다. 마를 때까지. 요거를 하거든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해주는 가을의 전령사 홍고추. 수암리 산골에선 빨갛게 가을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암리를 나와 괴산 읍내로 향하는 길. 산비탈에 난생 처음 보는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자생지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미선나무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5군데의 자생지가 있는데 그중 3군데가 괴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느티나무와 함께 괴산을 대표하는 나무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뿐인 아주 희귀한 나무입니다. 이 미선나무는 미선나무 속이라고 하는 단일 하나의 유일한 그 속에 미선나무 종이라고 하는 단 한 종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종이고요. 식물이고요. 그런 특이한 그 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선나무는 열매 모양도 특이한데요. 하트 모양의 잎사귀처럼 생긴 이 열매가 선녀의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미선, 아름다운 부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트 모양이 열매입니다. 이젠 잎과 열매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봄에는 이렇게 화사한 꽃들이 피어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풍경을 보지 못한 것이 몸내에 아쉬웠는데요. 미선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바위가 많고 척박한 야산에서 자생한다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미선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산읍 내에 들어서니 아담한 고택이 반겨줍니다. 홍범식 고택. 아주 넓네요. 예, 이곳이 그 홍범식 고택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양반 가옥의 전통 그 가옥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천여평의 부지에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안채와 행랑채, 광채 등이 복원돼 있는 이 고택의 주인은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일환 홍범식입니다. 내부 주사와 해민서 참서 등 중앙부처의 관직을 역임하고 충남 금산과 전북 태인군수를 지냈던 그는 선정을 베풀어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던 홍범식은 1910년 자결을 선택합니다. 치욕적인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지자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아시다시피 1910년도 병술국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이 그 대들보가 무너지는데 석가래가 있어서 뭐하냐 이런 뜻을 갖고 사람이 그 객사에서 나와서 그 동원 뒤에 조정산이라고 있는데 조정산 큰 그 소나무에 가서 자결해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애국지사 홍범식의 유지는 아들인 벽초 홍명희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홍명희가 기거했던 사랑채. 1919년 3월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질 당시 홍명희는 바로 이 방에서 괴산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시위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사기를 갖고 그 독립선언서를 300매를 제작을 했어요. 바로 여기서? 여기서 했습니다. 독립선언서 300매를 여기서? 인쇄하고 또 태극기도 그리고 했던 방이 요 방이 되겠고. 야, 그것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여기가 그 역사적인 정말 장소네요. 독립운동가였던 홍명희는 근대 역사 소설의 이정표로 꼽히는 임꺽정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11년간 연재된 임꺽정전은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택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왜 그 뭐 어떤 그런 그 임꺽정이라든지 어떤 소설 그 작품에 대한 모든 그 기록이라든지 그 서적이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 아주 불행스러운 것은 그 1948년도에 남북회담을 할 때 남한 대표로다가 이분이 이북으로 넘어갔어요. 이북에서 헤매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소설 임꺽정에 대해서는 아주 불의 소설작으로다가 유명하고 칭찬해서 마땅하지만
공산주의를 택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여기 분들도 곤욕을 치르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보면 여기에 홍명희에 관한 글자 한자라도 여기는 한자도 없어요. 2008년 지금의 모습을 되찾기 전까지 금단의 집으로 불리며 폐가로 방치됐던 고택.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이라는 아픈 현대사의 기억이 공존하는 그곳엔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온 괴산의 기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흔히 명산에는 이름난 사찰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연풍면 깊은 산속에 안겨있는 천년 고찰 각연사는 괴산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신라시대 유일대사가 연못 속에서 불상을 보고 지었다고 해서 연못에서 깨달았다는 뜻의 각연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산사. 하지만 이곳이 사찰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고려의 명승이었던 통일대사 이후부터입니다. 이 통일대사는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의 스승입니다. 태조 왕건께서는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일을 하고서 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 통일 스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름난 고찰답게 각연사엔 3가지 보물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통일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보물 43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연사 뒤쪽의 칠보산에는 고려시대의 보물도 남아 있습니다. 통일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탑비. 비무는 세월에 씻겨 사라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입니다. 통일대사의 사리를 모셨다는 부도탑 역시 보물인데요. 800여 년 전 불심으로 가득했던 당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찰에서는 처마 끝 풍경도 불경을 웬다고 하지요. 평온함을 빌어주는 그 소리에 작은 위안 하나를 얻고 갑니다. 각연사에서 조령산 쪽으로 향하다 보면 또 하나의 고려 불교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 12m의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고려시대의 마예이불 병좌상. 전국에 마예불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두 불상을 나란히 새긴 마예불은 흔치 않아서 문화사적인 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법화경 사상이 중국시대, 특히 북일시대, 그다음에 5, 6세기경에 한창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광종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사상이 넘어왔을 때 충주에서 그 충주 유씨라는 호족들이 가장 먼저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두 부처님을 조각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위산에 서서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을 마예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애로운 부처도 자신의 고통은 피해가지 못했던 걸까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곳곳에 총탄 흔적이 선명한 얼굴. 부처의 모습에서 현대사의 일면을 봅니다. 사방이 겹겹의 능선으로 둘러싸인 조령산 일대는 고려시대 한지인
고려지의 생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연풍면 원풍리, 고려지의 원료인 참당나무 수십만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요. 보통 한지하면 전주 등 전라남도 지역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괴산은 이미 800여 년 전부터 왕실 진상품으로 쓰일 만큼 품질 좋은 한지를 생산해 왔습니다. 한지는 뭐 옛날서부터 뽕나무, 버드나무 여러 종류의 그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 참당나무, 이 고려지 이게 이제 최고로 치는 거거든요. 이 고려지는 이제 중부 산간 지역, 요 지역에 이제 참당나무가 껍질이 두껍고 질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나무가 많은 군락지였었어요, 여기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전체가 한지 생산에 참여했을 정도로 한지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치홍 씨 공방만 남아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점점 기피하게 된 것이죠. 안치홍 씨의 한지 공방. 이곳에선 전통 방식 그대로 한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괴산의 한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낡은 공방엔 세월의 덮개가 켜켜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직접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아유, 지금 한지 만들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좀 오래된 그 곳이다라는 느낌이 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그 초대 그 일대 때 그 이제 그 어르신이 이 건물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초반, 초중반에 이제 이 건물 초가집을 이제 개량하면서 바로 이 건물을 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거지 이 건물이. 예. 그럼 처음에는 아주 그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참 막 성수기 때는 여기 이 한지 공장에도 뭐 25명, 26명 축구팀이 2팀이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활성화가 됐을 때죠.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물에 불려 삶은 당나무 껍질을 치대는 작업. 물에 풀어질 정도로 잘게 분쇄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운 섬유질 상태가 된 펄프를 물에 풀어 넣으면 기본 준비가 끝나는데요. 진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한지를 뜨는 수록 작업입니다. 얼마나 고르고 촘촘하게 섬유질을 떠내느냐에 따라 한지의 종류와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섬유가 이쪽으로 얽혀서 이게 이제 우물 정자가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지가 질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우물정자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삼배도 뭐 시실 날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같은 원리군요. 같은 원리로 해서 질기다는 거죠. 야, 그 옛날 그 이런 과학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생각할수록 선조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를 작업해야 겨우 50장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떠낸 한지를 바로 한 번, 돌려서 한 번, 엇갈려서 2번을 붙여야 한 장이 완성된다고 하니 정성과 인내심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적당히 물이 빠진 한지는 볕이 좋은 날을 골라 야외에서 건조시킵니다. 명품 고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 좋은 당나무와 맑은 물, 솜씨 좋은 장인과 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조건이 바로 햇빛과 바람입니다. 그 한지는 이제 햇볕에 자연스럽게 이제 햇볕을 씌워서 말리는 게 최고를 치는 거죠. 이제 자연 바람, 자연 햇볕. 요게 한지를 질기고 오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로 치는 게 한지는 자연의 건조가 최고 좋은 거죠. 고려지의 고장 괴산. 한지 마을 사람들은 지금 옛 명성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지 마을이 있는 연풍면에는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발자취도 남아 있습니다. 연풍면 삼풍리의 연풍초등학교. 이곳에는 17세기에서 18세기 조선시대 연풍현의 청사였던 동헌이 보존돼 있습니다. (350년) 전에 지어진 동헌 건물은 오랫동안 연풍현청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을 거쳐간 현감 중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있었습니다. 도화서 화원으로 평생 그림만 그렸던 그가 이곳 현감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근처에 단양 근처인데 이제 구단봉이나 옥선봉 같은 데 이제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어람형 그림, 임금이 보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91년부터 3년간 연풍 현감으로 재직했던 김홍도는 실제로 단양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도담 삼봉도를 비롯해 옥순봉도 같은 그림은 특히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죠. 김홍도는 괴산의 아름다운 풍경도 화폭에 담았는데요. 꿩 사냥을 하는 호귀응엽도와 폭포를 배경으로 정자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모정풍류가 그것입니다. 이 모정풍류의 실제 배경이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연풍면 조령산 자락에 있는 수옥폭포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폭포라고 불릴 정도로 절경을 자랑하는 수옥폭포. 옥을 씻어낸다는 그 이름처럼 구슬 같은 물줄기가 장쾌하게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당대 제1의 화원이었던 김홍도 역시 이 풍경 앞에서 붓을 들 수밖에 없었겠죠. 세월이 흘러 선비의 풍류는 사라졌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한 시대를 풍미한 화가의 마음까지 움직였다고 생각하니 폭포를 둘러싼 풍경이 새삼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괴산에는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이름난 명산들이 많습니다. 칠성면 쌍곡리에 있는 해발 887m의 막장봉도 그중 하나인데요. 괴산의 명산을 두루 섭렵했다는 산악인 오성복 씨와 함께 산행에 나섰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데 무려 4시간 반. 마침내 그림 같은 능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막장봉은 독특한 기암 괴석들이 유명한데요. 지금 서 있는 이 바위는 군인들의 투구를 닮았다고 해서 투구봉이라 부릅니다. 몇 번이나 올랐던 곳이지만 이곳의 신비한 풍경을 마주하고 서면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된다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아스라하게 아름다운 능선을 그리는 이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카메라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투구봉에서 좀 더 올라가자 여러 개의 기암 괴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여기가 그 막장봉의 바위 조각전 시장인데 아주 그 바위들이 정말로 사람이 빚어놓은 것처럼 정교한 조각품이 있는데 화산 분출구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분화구 바위는 금방이라도 용암이 솟구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만화 속 공룡을 닮았다는 둘리 바위도 있었는데요. 살짝 벌어진 인매가 정말 거대한 공룡의 머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숲속에 있는 이 바위는 이빨 바위입니다. 사람이 깎아낸 것처럼 정교한 모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 마주치는 사람은 왠지 큰 동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지금 보면은 귀엽고 앙증맞지만은 밤이나 혹은 비 오는 날 혼자 산에 올 경우 이 바위를 만나게 되면 섬뜩한 기분도 듭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물이 많은 법이지요. 산과 물이 어우러진 괴산의 자연이 그렇습니다. 발 아래 한폭 그림 같은 풍경을 내려다보니 마치 신선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멀리 보이는 저 산군이 바로 속리산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아래를 내려다 보이는 이 길게 뻗은 계곡은 여기에서 발원해서 선유동 계곡을 거쳐서 화양동으로 흘러서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계곡이 되겠습니다. 괴산에는 신선들이 논이뤘다는 계곡이 유독 많은데요. 그만큼 절경이기 때문이겠지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선유구곡입니다. 굽이굽이 9개의 비경을 숨겨놓았다는 계곡의 첫걸음은 선유동문에서 시작합니다. 선유동문이라 저 바위 위에 소나무하며 바위 기운이 범상치가 않네. 선유동문처럼 구곡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인 퇴계 이황이 그 절묘한 경치에 반해서 9달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500년) 전 명망 높은 선비가 직접 이름을 붙여줬을 정도로 굽이마다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게 흘러오던 물이 급경사를 이루며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이 용의 움직임을 닮았다는 와룡포. 선유계곡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신선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 싶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를 두고서 한 말이었구나. 아, 정말 좋다.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선유 계곡을 두고 금강산 이남에서
으뜸 가는 산수라고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절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머리를 들어 숨을 쉬는 모습을 닮았다는 구암. 모르고 봤다면 그저 모양이 좀 특이한 바위였겠지만 저마다 사연이 있어 풍경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곳 선유계곡을 왜 신선들의 놀이터라 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마치 선계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산과 물이 계곡을 따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산수가 좋다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개발되고 훼손되는 걸 많이 봐왔는데 국내에 이렇게 때묻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참 고맙네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산과 물이 빚어낸 청정한 아름다움. 괴산은 제 마음속에 쉼표로 기억될 것입니다.